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월 7일 뉴스 바리케이드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불통의 벽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야당에서는 불통의 민낯을 드러냈다, 자랑스러운 불통을 선포했다는 등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 박 대통령 기자회견을 비롯한 전국 현안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인터뷰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빛낸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빛나는 질문을 뉴스의 재구성해서 모아봤습니다. 어떻게 빛냈는지는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만 비서관은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오영 행정관의 직속 상관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수서발 KTX를 별도 회사로 만드는 것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코레일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조간 브리핑 시간에 관련 보도 내용들 좀 더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경이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구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파업이 끝난 뒤 청구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지만 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노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권영국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오랜 고통과 갈등의 시간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반대투쟁의 구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회 집행부를 7년 만에 교체했습니다. 조감세상에서 강정마을 소식 알아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류의 신부 문정현 신부입니다. 강정평화성당 협동조합에서 맛 좋은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감귤의 수익금은 강정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강정 감귤로 강정의 평화를 꼭 이루어주세요. 1월 중순부터는 한라봉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 문의는 010-6286-2131. 이메일 주소는 safejeju.daum입니다. 도와주세요.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골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에 평화가 시작되리라.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신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중앙일보 사이드 톱이 상당히 넘길 겁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오는 8월에 한국에 온다는 기사입니다. 세계 천주교회 수장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에 방한한다는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이후 25년 만인데요.
자, 이 천주교 핵심 관계자는 교황의 방한 시기는 8월로 정해졌다면서 이 바티칸 교황청과 한국 주교회의가 아직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슬쩍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천주교 핵심 관계자가 귀뜸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은 예상은 가능하다는 건데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가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전과 충남 일대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교황의 방한 일정은 대회 기간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 때도 한국 천주교는 교황청에 교황의 그 방한을 줄기차게 요청했는데 베네딕토 16세가 워낙 그 고령이라서 아시아 여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더구나 교황청은 아시아를 방문한다 해도 한국만 찾기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프란체스코 교황이 온단 말이죠. 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고 교회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나아가 정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한. 우리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죠. 통일, 경제, 정치, 사회 분야의 국정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작년 2월 취임 후에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처음인데요. 이 기자회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 부족이란 지적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정작 소통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니까 소통의 의미가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냐, 그건 소통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얼마 전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말했던 자랑스러운 불통, 이 발언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네. 자, 조선일보가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조선일보가 비판하면은 이건 다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자, 이런 자랑스러운 불통, 이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려면 대통령과 정부가 먼저 비정상과 고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통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신임 대통령이 취임 후 10개월 만에 처음 기자회견을 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이것도 정상은 아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벽이 생기면 소통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조선일보가요. 자, 기자회견을 하면 소통하는 겁니까? 그리고 소통을 하려면은 한겨레, 경향 이런 비판 언론 기자들하고 해야지. 뉴데일리, 동아일보, 또 동아일보의 종편인 채널A, MBC, 연합뉴스, 그리고 매일경제, 우호적인 그런 언론들한테만 질문을 받았고요. 그 질문 내용도 참으로 답하기 좋은, 또 사전에 다 이 조율이 된 듯한 느낌의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적어도 소통은 아닙니다. 그 기자들이 저도 참 답답하게 봤는데요. 예. 잠깐 봤습니다만 예. 기자 아니에요. 그 기자들 이름 그 자막이 안 나왔죠? 나왔습니다. 이름도 나왔습니다. 이름도 나왔어요. 나왔어요? TV조선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자막을 뽑나 궁금해서 네. TV조선을 봤는데 그냥 기자가 나오자마자 자막이 떠요? 이거 분명히 그렇다면은 기자가 사전에 결정이 됐다. 질문할 기자가 사전에 결정됐다. 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결정되고 질문 다 결정된 상태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이번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는 예. 아니었고요. 그런데 쇼를 해요. 이정현 그 홍보수석이 말이죠. 저기 손 들었네요. 아무개 기자. 이런 식으로. 나 이거 정말 참. 예, 크게 한번 웃어봤습니다. 예. 아니, 자기 이름 걸고 어떻게 그렇게 하죠? 예. 모르나? 글쎄 말입니다. 예, 이게 참, 어디 가서 기자라고 정말 자랑하고 다닐 텐데 말이죠. 예, 참. 예. 일단 뉴스의 재구성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 경향신문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우철 국토교통전문위원을 통해서 경향신문이 입수한 코레일 내부 자료, 요거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수서발 KTX를 만약에 코레일이 운영할 경우, 그러니까 자회사를 두지 않고 코레일이 직영할 경우 2015년에 코레일 영업이익이 804억 원, 2018년에 1708억 원, 2020년 2064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 자료는 2012년 5월에 작성됐고 2015년을 수서발 KTX 개통 첫 해로 잡았습니다. 개통 예정 시기는 지연이 돼서 현재는 2016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익이 감소되겠습니까? 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레일이 직접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면은 개통 첫 해부터 코레일 전체적으로 804억 원의 흑자를 내고 5년 뒤에는 흑자폭이 2천억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겁니다. 자, 이 코레일이 직영보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분리 운영으로 입장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부채를 감축한다는 정부 목표와도 배치됩니다. 코레일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코레일의 KTX 노선을 분리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알짜 노선을 왜 분리를 해가지고 코레일이 다 거둘 수익을 왜 말하자면은 반분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코레일이 지난해 3월에 작성한 제2철도공사 설립 검토 의견 자료에서도 수서발 KTX 수익성 예측 시 코레일이 운영하면은 개통 첫 해 1,403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제2공사가 운영하면은 영업이익이 552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레일이 운영할 때보다 연간 8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코레일이 직영을 하면은 그보다 더 많은 850억을 이렇게 이득을 본다는 건데 코레일도 안 좋고 말하자면은 전체적인 철도 공공성 유지에도 안 좋은 이런 KTX 자회사 설립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 보고서에 농축이 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경향신문 6면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 코레일은 지난해 3월에 제2철도공사 설립 검토 의견 자료를 작성하면서 경쟁 효과는 없고 향후 민영화의 빌미를 조성한다. 산업 전체의 비효율과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한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다는 겁니다. 자, 시설 투자에 4천억이 예상되고 한 해 850억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운임을 5,500원 도리어 올려야 이게 만회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 코레일 내부 보고서가 이렇게 있다면은 코레일 이사회가 이 손해를 뻔히 알고도 말하자면 KTX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도록 결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결정을 내렸다. 이거 형사처벌감이죠. 배임. 이게 바로 배임입니다. 네. 자, 한겨레 일면 기사가 그야말로 활용 점정입니다. 정점인가요? 점정입니다. 점정이죠. 예. 수서발 KTX를 운영할 별도의 신규 업체, 그러니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레일 내부 문서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 이게 코레일에게도 안 좋은 건데 왜 하느냐? 이 비밀이 바로 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KTX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 설계 최종 보고서를 보면은 수서 고속철도 설립과 경쟁체제 도입의 지향점은 결국 철도 민영화로 적시돼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에서 목포, 수서에서 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서발 KTX 자회사로 운영해서 공공부문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다음 철도공사의 운영폭이 적자 노선,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서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노선의 공공운영을 폐지하고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철도 민영화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경영, 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회, 이 사람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지난달 12일에 코레일 이사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문서로 확인됐는데도 아니라고 하려나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어제도 아니 이거 철도 민영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믿지도 않고 뭐 유언비어에 휘둘렸다느니 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뭐 그 밤마다 말이죠. 퇴근해서 뭐 하느냐? 채널A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온 국민의 관심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퇴근하신 다음 우리 박 대통령 각하가 뭐 하시는지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한다. 회사 사람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너 청와대 출입 기자인데 박 대통령 퇴근한 다음 뭐 하는지 아느냐? 그 여기저기서 물어본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밤새도록 보고서를 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여가를 즐길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보고서는 안 보셨나 봐요. 이 보고서 하나 보내드려야겠어요. 이 보고서야말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각각해서. 예. 예. 자, 경향신문 오늘 또 6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교육부가 역사학회에다가 교학사 오류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내용 한 600개가 넘는 그 오류를 알려달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600개가 넘는 그런 오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그 역사연구회 회원들에게 이제 역사연구회가 메일을 보내서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652건 이거 정리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달라. 이게 만약에 교육부로 넘어간다면은 이게 또 교학사에 전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정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학교에서 잘 정보를 보호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교육부는 빼내려고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뭐 하여튼 역사 교과서 논란을 지금 역사 교과서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한 백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백서 만들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그 600개 넘는 오류 정보를 입수를 해서 교학사에다가 건네가지고 교학사 보고 이거 고쳐라. 이렇게 이제 바꾸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고등학교 20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섰습니다. 채택을 번복하고 다른 출판사 교과서를 재지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교학사나 새누리당 중진 또 교학사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은 교과서 마녀 사냥이 일어났다. 교학사 교과서 거부 운동을 편 학생과 학부모, 진보단체 이들이 한 묶음이다. 말하자면 이들이 이념적으로 좌편향이 돼 있어가지고 교학사 교과서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 교학사 교과서를 왜 건드느냐. 이런 인식이 깔려 있어 보입니다. 왜 학생 학부모들이 나서서 이 교학사 교과서를 거부했습니까? 아무래도 역사 교과서가 함량 미달, 현격한 이런 내용상 오류가 상당해서 왜곡 교과서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외면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왜 안 할까요? 어제 그 이명희 교수 보니까 무슨 홍위병, 분석행위 이런 말까지 쓰더군요. 예. 조사를 하려면 채택에 외압을 넣은 의혹을 조사해야죠. 예. 자, 기사 몇 가지만 더 간략하게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사생활을 파헤쳐서 유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데요. 성남시장 개인사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개입 행위 등이 드러나고 있다. 현행 국정원법 제3조 직무 범위를 벗어난 무차별적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이다. 이재명 시장과 통화해봤더니 논문 표절이나 가족사를 국정원 정보관들이 해당 기관에 방문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 그것들이 녹취가 됐다. 이재명 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실체를 밝힐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앞서서 이재명 시장이 며칠 전에 트위터에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이 정신 못 차리고 이제는 지방선거까지 개입하고 있다. 자신의 개인사를 들춰내는 추악한 정치 공세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자세한 내용을 곧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라면은 결국에는 유력한 야당 단체장 다음에 낙선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이 또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죠. 사실이라면.
네. 기자회견이 오늘로 예정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대검 공식 홈페이지 역대 검찰총장 소개란에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한 소개가 빠져 있다고 오늘 국민일보가 이면에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홈페이지 역대 총장 코너에 전임 총장들이 처리한 주요 사건 등을 국민에게 소개해왔는데 현재 역대 총장 소개란에는 38대 총장이었던 한상대 전 총장에 대한 설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국민일보의 보도가 나오니까 그 뒤에 다시 올렸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15층 대회의실에도 최동욱 전 총장 초상화만 안 걸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새 검찰총장이 선임이 됐고 전임 총장이 된 최동욱 총장인데 왜 이 홈페이지에 누락이 됐을까요? 그리고 대회의실에도 왜 초상화가 안 걸려 있을까요? 이건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일보 시각은 이렇습니다. 이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고 있는 채모군 관련한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요.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조우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의 휴대전화 내용을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복구가 안 된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다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물증 확보가 안 되고요. 윗선이 발견이 안 되면 결국 수사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겨레 12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주목되는 기사가 바로 경향신문 12면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가 국가정보원 정보관이나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청와대 윗선에 보고된 것으로 보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고 있고 그 대상에 이재만 총무비서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우영 행정관의 직속상관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조우영 행정관은 시설 관리 이런 남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이유가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동욱 전 총장 찍어내기 이거 권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의심은 상당하고 또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기획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 이 조우영 행정관의 윗선을 보니까 말이죠. 정권의 핵심 실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이재만 비서관이란 말이죠. 이재만 비서관 과거에 4대 천왕으로 불렸고 지금은 3인방으로 꼽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자, 이제 조우영 행정관의 그 윗선 이재만 비서관과의 연결고리를 지금 검찰이 계속 찾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조우영 행정관과 그 윗선을 짓는 그런 여러 맥락들, 루트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안 되니까 다이렉트로 이재만 비서관을 직접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이재만 비서관에 대한 그 통화 내역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 오늘 상당히 주목됩니다. 검찰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검찰 지금 하여튼 수사 난관에 빠져 있는데 이거 난관을 돌파 못하면은 이것도 망신을 당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한반도 정세와 국제뉴스 관련 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황준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첫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예. 사실 대박이란 표현 대통령이 쓰기 쉽지는 않은 표현인데요. 예. 굉장히 감각적인 언어 선택이었고요. 아마 미리 준비해놨던 표현을 의도적으로 내놨다고 봅니다. 통일이건 그게 분단 국복이건 개념이 어떻던 건 간에 북방 경제로의 진출, 또 철도 가스의 연결, 북한 개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예. 우리 경제의 살 길이 북한과의 협력에 있다는 인식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혹은 관여 정책은 바로 그러한 인식에서 추진된 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다라고 어제 말했으니까 크게 보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각적인 언어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책 제목하고 같아요. 예, 중앙대 신창민 교수가 쓴 책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곳에서 따온 말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신창민 교수는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을 계산해서 분단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통일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린 분입니다. 예. 그런데 신창민 교수의 메시지는 단지 그렇게 통일 비용이 더 싸다 이런 의미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짚는 게 중요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고 공격을 했었는데 신창민 교수의 책은 그 퍼주기론을 반박하는 의미가 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퍼주기도 아니었지만 설령 어느 정도 북한에 떠주기를 했더라도 그게 우리 경제의 미래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메시지가 그 책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왕 신창민 교수의 책 제목과 같은 얘기를 했다면 대통령이 퍼주기론이라는 것을 박근혜 정부 스스로 접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표현은 그 책에서 따왔지만 의미를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통일론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통일론이 뭔지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국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얼마 전에 2015년 통일을 얘기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분명한 흡수 통일론이었고 그러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발표한 6.15 공동선언에서 방향을 명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1조에서는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하자라고 했었고 2조에서는 남측의 연합 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한이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자 이런 합의를 했었습니다. 6.15 선언에서 말하는 통일이라는 거는 흡수 통일이 아니라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방향의 통일이었는데요. 이 6.15 공동선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존중 입장 이것을 명확히 재확인한다면 북한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론이 흡수 통일론이 아니라고 안심하고 호응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도 했나요?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들과 남북 통일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 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조선일보가 주변국 정상들하고 통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말, 그 대통령의 그 말을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밝혔다고 의미를 아주 크게 부여했던데요.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들이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야 공감대를 표한 것처럼 하겠지만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경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속으로는 정반대의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통일을 막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선진화론이라는 걸 얘기했던 보수 이데올로그죠.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통일 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반박한 내용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독일 통일 때도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가 물밑 작업을 아주 오래 한 뒤에 그걸 수면에 띄웠고 그러면서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현실성도 없는데 통일 외교부터 한다 이렇게 나서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제의 발언 같은 거는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자, 뭐 구체적으로는 설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고 신년사에서 말했으니까 이 이산가족 성사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한 2달 정도가 실무적으로 걸리는데 작년에 하다가 만 게 있으니까 작년에 4일 전에 무산이 돼가지고 그때까지 하다 만 작업이 있으니까 이번에 설을 계기로 하는 것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관계 개선의 소재라고 보지 않고 있고 따라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하고 연계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면은 쌀 비료에 대한 대북 지원 이 두 가지가 연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 연계 관계가 끊어졌고 뭘 연계해야 되는지 이 남북 간에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2번 했던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북한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전향적으로 나와서 실마리를 좀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일본 소식 좀 알아보죠. 예. 아베 일본 총리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네,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제안을 했더군요. 아베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양국 정상들이 전제 조건 없이 흉금을 터놓고 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곤란한 과제와 문제가 있을수록 전제 조건 없이 한국과 중국의 정상들하고 흉금을 열고 대화해야 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당분간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명확한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 외교부의 화충잉 대변인이 일련의 행위들로 놓고 보건대 아베 총리가 말끝마다 중국 지도자와 대화를 희망한다고 하는 것은 허위다라고 하면서 아베 스스로 중국 지도자와의 대화의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 새 화두로 소득 불평등 해소를 꺼내들었군요. 오는 28일에 연두교서라고 부르는 신년 국정연설을 의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과 장기 실업수당 연장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거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7.25달러에서 10달러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타임스도 작년 말에 냈던 기사하고 똑같은 기사를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도 낸 걸 보면은 거의 확실한 얘기로 보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승리를 위한 승부수인데요. 민주당이라든지 또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민주당 계열의 연구소에서도 최저임금을 유일하게 승산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 상황이 다시 나빠지면서 미국의 재파병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라크의 팔루자라는 주요 도시가 알카에다하고 연계된 순위파 무장단체한테 장악됐고 또 다른 도시도 수중에 들어갔는데요. 이라크가 이렇게 뚜렷한 내전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미군 재파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라크 정부를 지원하기는 하겠지만 미군 지상군을 파병하지는 않겠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라크의 상황은 이라크 사람들끼리의 싸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발이 무거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설령 군대를 보내지 않더라도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고 아시아에 집중하자는 그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중동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중동에서 미군이 나가면서 힘의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을 시아파를 대표하는 이란 그리고 순위파를 대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메우려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미국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상황이 어지러워진 것도 그렇고 또 이란과 사우디가 시리아 내전에 지금 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계산이 아주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목됐던 사람은 박 대통령이 아닌 바로 질문하는 기자들. 예, 연합뉴스 신지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국정 구상을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1주년 아닌가? 하여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과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마나한 질문은 뭐하러 하는지. 예, 동아일보 이재명입니다. 저는 국내 문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국가 또 군사이버 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야당은 지금도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대통령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고요. 질문이 뭐 이런가? 누가 도둑에게 당신 왜 절도했나?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당신 도둑질했다며 경찰이 잡으려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렇게 묻는가? 어제 기자회견의 활용점정은 바로 이것. 채널A 박민혁 기자입니다. 각종 모임을 나가거나 아니면 친척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공통적으로 쏟아지는 질문이 대통령이 왜 총체적 관권 부정 선거에 대해 사과 안 하느냐? 왜 낙하산 인사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다.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뭘 하시냐? 채널A 기자는 결국 다음에 답을 끌어내려 했던 것 아닐까? 이제 실제로 보고서 보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뭐 장관 또 수석 뭐가 이렇게 수시로 통화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결정하고 나면 그냥 뭐 어떤 때는 막 훨씬 밤 늦은 시간도 되고 그러는데 또 국정에 그 최종 책임을 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제 개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상대하기 쉬운 기자들만 세워서 답하기 좋은 질문만 들은 것은 아닐까? 라인업을 보면 그런 의심을 안 가지기 힘든데. 네. 연합뉴스의 신지용 기자. 네. MBC의 박성준 기자. 네. 매일경제의 김성걸 기자님. 네. 동아일보 이재명 기자님. 뉴데일리의 안정현 기자님. 채널A의 박민혁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어제 기자회견 어땠나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관관입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3년 전인 2011년 3월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을 내립니다.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최근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청구되고 있는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면서 기각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3년 전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파업과 관련한 사법 처리 좀 집계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법률원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어서 네. 제가 구체적인 지금 사항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일단 이제 그 파업 종료 전으로 보면 파업 전에는 이제 그때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3명의 지부장, 국장 등에 대해서는 발부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 네. 지난 주말까지 그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3명 모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고. 아,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고요. 예, 또 어제 월요일 날 이제 한 8명 이상 꽤 많은 인원이 자진 출두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중에서 또 8명에 대해서 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체포영장 발부된 분이 35명이고요. 네. 네. 이 중에서 3명이 구속됐다 그러셨죠? 예, 파업이 종료되기 전에 예,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예. 네, 파업 진행 중에 구속이 됐고 이후에는 3번 청구가 있었지만 다 기각이 됐고요.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영장 기각 사유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영장 사유를 간단하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네. 그 철도노조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네. 엄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네. 그것이 이제 이유였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제 당사자들은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엄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지금 도저히 우려가 없다든가 이런 이제 부수적인 이제 들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지금 이제 우리 사회자님이 미리 소개를 했는데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결,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른 이 업무방해죄 승인 여부가 사실 이제 재판부로서도 이걸 충분히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그 업무 방해죄로 구속할 만한 사안인가 아닌가 이렇게 따져볼 만한 기준점이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일 텐데요. 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 판결도 보면 기존에 민영화, 예를 들면 열병합 발전소 민영화 반대 파업이라든가 네. 이런 이제 파업과 관련해서 그 파업의 목적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경영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파업은 목적상 정당하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인 노무 제공 그 자체, 파업 그 자체가 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위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소극적으로 내가 그냥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이제 어떤 위력 또는 그 힘의 행사가 되는가 여기에 네. 대해서 매우 의문이 많았었죠. 네. 그래서 2011년 3월 달에 이제 대법원이 약간 절충적인 견해를 내놓은 건데 네. 이게 이제 파업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네.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네. 이때 비로소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가 그 위력에 해당되고 네.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네. 이런 판결을 냅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좀 이 문구 자체가 되게 좀 복잡하게 돼 있긴 합니다. 네, 법문구라서. 두 가지를 볼 수 예. 있는데 네. 하나는 전격성입니다. 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그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나 있고요. 그렇죠. 갑자기 예.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죠. 예, 갑자기 들어갔느냐. 그다음에 이제 전격적으로 들어가서 결국 사용자가 심대한 혼란 내지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막대한 손해라든가 심대한 혼란이 초래된 게 아니고 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네.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느냐. 네. 이렇게 본다는 것이 이제 이 대부분 판례 요건이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군요. 갑자기 파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맞습니다. 발생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보면 사용자 즉 코레일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졌다거나 사업 계속에 혼란을 줄 만한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엄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네. 이것이 바로 기각 사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판결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문제라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네. 이전에는 그 노조에서 집단적인 그러니까 업무 거부, 그러니까 파업 행위에 돌입하면 네. 어찌 보면 뭐 그냥 거의 그 자체로, 기계적으로 네. 예, 당연히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법원이 봤다면 네. 2011년 3월 이후로는 그 파업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시작이 돼야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야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법원 판례라는 것이죠. 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였습니다. 네. 예, 예.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대입해 보면은 파업이 이루어지면은 뭐 사업주가 과장을 했든 아니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테고요. 네, 그렇죠. 예, 결국은 판단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잣대는 파업이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됐는지 아닌지 여부가 되겠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막대한 손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이 막대한 손해가 이제 법원 판단 2009년도 그 철도 노조에서 네.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을 8일 동안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요건을 그대로 대입을 했는데요. 네. 하나는 그 이제 통상의 정행위와 같이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네. 충분히 이제 예고된 파업이었다라는 점 하나를 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철도 파업을 인해서 어떤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은 그 철도 산업의 어떤 철도 산업의 특성상 규모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하루를 뭐 이렇게 파업을 하더라도 손해가 꽤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철도 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되지. 네. 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네. 라는 이유를 들어서 무죄 판결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네. 네. 그 2009년도 파업도 이명박 대통령이 막 그 상황실을 방문하면서 불법으로 용납할 수 없다. 아, 예, 예. 철갑통이란 말을까지 썼죠. 예, 네. 그렇게 몰아갔던 파업 아니겠습니까? 이번도 사실 예. 좀 비슷해 보이고요. 예, 지금 예, 말씀해주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네, 업무방해죄 요건을 조금 더 명확히 한 2011년 3월 대법원 그 전원 합의체 판결도 사실은 네. 2006년도 철도 파업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거 아니었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거의, 예, 그 사건이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존의 어떤 대법원 판례를 변경을 할 때 예시한 것 중에 네. 그 제가 들었던 열병합 발전소 민영화 정책 반대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네. 그러니까 파업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라는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예. 네. 그것은 이제 변경하면서 새로운 요건을, 업무방해죄 요건을 내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뭐 노사 그 교섭 과정에서 결렬되고 조정을 거쳤고 그리고 파업에 돌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뭐 6월 달부터 네. 그 실제 이제 정행위 찬반 투표도 거치고 네. 또 작년 11월 달 11월 12일로 기억하는데요. 네. 이제 임금협약이 결렬된 거하고 현안 문제로서 이 철도 민영화 네. 문제가에 대해서 노사간이 이제 이견회가 결렬된 이 두 가지 주된 내용으로 해서 네. 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었고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조정을 했지만 조정이 실패했고 그래서 네. 이제 조정 결정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조정 절차를 다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럼- 나서 네. 이제 그 12월 달에 와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저도 뭐 그 기자회견에 참여했었는데 만약에 그 자회사 뭐 이게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기를 하게 되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라는 네. 이제 노조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네. 지난 12월 3일 날은 아예 이제
12월 10일 날 이사회에서 출자 결의를 계속 강행하면 네. 바로 전날인 12월 9일 날 파업에 돌입하겠다. 네. 이걸 아주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전격적인 파업 돌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레일 사장이 직접 나서서 네. 자기들은 이미 뭐 대체 그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 확보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열차 운행에 크게 문제 없다. 네. 라는 발표까지 하죠. 네. 알겠습니다. 뭐 법적인 판단의 기준은 이쯤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기준으로 들립니다만 네. 그 파업 진행 중일 때 아까 3명이 구속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영장이 발부가 됐었죠.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른 기준이 적용된 건가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거의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었는데, 네.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매우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우선 이제 보통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예. 최소한 그 범죄에 대한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충분히 네.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그 범죄에 대한 그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취지를 지금 영장 발부 이유에 들어가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럼 이것은 그 지금 파업 종료 이후에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하고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때 범죄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예. 지금 2011년도에 업무방해죄에 대한 변론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파업 종료되기 전에 철도노조 간부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그 재판부는 결국 파업만 하면 그냥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꼴이 된 거예요. 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법원 스스로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시했다는 거죠. 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뭐 무지했거나 무시했거나 네.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판사들이 그 자신들이 최고법원인 전원합의체 판결을 모른다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그 민변과 민주노총 법률원 등이요. 그 코레일을 무고죄로 고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무고죄를 이미 고발했었습니다. 고발했습니까? 네, 12월 중순에 네. 이제 파업이 진행 중이었죠. 네. 어떤 내용이죠, 그게? 그게 이제 그때 수습할 KTX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에 대한 결의를 그때 이제 이사에 결의를 했었죠. 네. 그 철도공사가 사실은 수습할 KTX 주식회사 출자 및 설립을 결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습할 KTX 운영권 넘겨주겠다. 네. 이러한 결의 자체가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배임에 해당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12월 9일 날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네. 그때 194명에 대한 노조감,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노조감 194명에 대해서 철도공사가 고소고발을 해버립니다. 네. 근데 이것이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무고죄로 고발을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철도공사는 2009년도에 공기업 선진화 반대 파업을 했고 그것이 네. 이미 무죄로 다 판결이 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도공사로서는 이게 업무방해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기존의 거죠. 판결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명이라는 무더기로 고소한 것은 그야말로 이게 무고에 저는 저희 악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네. 네, 사업을 알겠습니다. 깨뜨리기 위해서 네. 매우 고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면 그게 무고죄거든요. 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핵심 지도부는 여전히 그 민주노총과 조계사 등에 지금 있는 상태인가요? 예. 언제 아직
네, 언제쯤 경찰에 출석한다고 합니까? 그것도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코리아나 지금 정부에서 여전히 이제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하고 있지 않은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그 소위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될지도 여전히 미지수가 남아 있고,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현장으로 다 복귀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철도공사나 정부 측에서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의 기조, 손배라든가 고소고발에 대한 법적 사법 처리에 대해서 여전히 매우 강공이라고 하는, 네.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한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집행부는 아마 이 현장 내부에서 이런 이제 회사 측이나 정부의 탄압이 일정 부분 좀 정리가 되는 시점에서 출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도부가 미리 이제 출두를 해버리면 이 철도공사나 정부에 의한 탄압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아마 지도부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해에도 우리 사회 인권 신장을 위해서 많은 역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였습니다. 감히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제 기사는 괜찮은 기사고 중요한 기사인데 포털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그 진실을 가리려고만 하는 언론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시대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나빠지고 양극화되는 거에 언론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자괴감이 들죠.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처럼 발로 뛰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뉴스를 전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진보시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 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80분간) 할 말만, 소통은 없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도한 한 신문의 일면 머릿기사 제목입니다. 민주당은 불통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했고, 통합진보당은 자랑스러운 불통 정신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며칠 전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국정운영은 2인 삼각경주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대통령이지만 야당의 요구를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이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새해 복 바랍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이런 꼭지 프로 라디오 프로가 있었죠. 네. 경제 얘기는 하셨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요. 구체성은 잃은 채 그냥 일반적인 주장만 경제부총리가 내놓을 정도의 수준의 경제 구상을 내놓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들이 기대했던 소통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답답함을 느꼈고 소통은커녕 분통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았겠다 싶습니다. 네.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지만 특검 주장은 면박주고 소통하자는 주장에는 반박하는 대통령의 모습 때문에 네. 국민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고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어디 갔나 네. 이런
질문하는 국민들도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기자회견을 한 자체에 대한 평가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뭐 나름대로 소통의 노력을 한 것이다라고. 이게 좀 대단한 일이죠. 기자회견을 국민들에게 하고 국정을 잘 설명하는 건 대통령의 기본 역할이고 임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워낙 그걸 안 하시다 보니까 기자회견을 하는 게 뉴스고 기자회견 하는 걸 칭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좀 답답하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뭐 계속 안 하고 임기 마치시는 것보다는 중간에라도 이렇게 하시게 됐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특검 얘기를 안 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안 했다기보다는 특검에 대해서 사실상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 얘기를 안 했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특검 주장은 면박 주는 걸로 끝났고 소통과 관련해서는 반박하는 걸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특검 관련해서 좀 그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재판 중인 사안을 특검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이미 기소되어 있는 사안들을 제외하고요. 기소되지 않은 사안 그리고 수사가 미진한 사항, 새롭게 드러난 의혹 이런 것들을 묶어서 특검을 통해서 정쟁을 중지하고 법리적인 논리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당이 정쟁을 더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잘 키워가기 위해서 제안한 게 아니라 정쟁 중단, 민생 돌보기 위한 정치권의 어떤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요. 예. 특검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제안이었던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재판 중인 사람 어떻게 특검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이거 누군가가 지금 잘못 보고하고 있구나 대통령한테. 네. 아니면 대통령께서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코레일 고용세습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누가 지금 엉터리 보고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과거에 그 철도청 시절에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자리를 승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레일로 전환한 이후에는 아예 없어진 조항이고 사문화된 사안인데 이거를 지금 코레일에 대한 공기업 개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답답하고요. 좌편향 교과서 얘기하셨는데 그 지적한 좌편향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교과서입니다. 네. 있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신 거죠. 도사정위원회가 있으면 되지 사회적 재타협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이 말씀도 팩트와 다르죠. 도사정위원회는 지금 위원회는 있는지 모릅니다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다 탈퇴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사실관계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하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하는 건지 인해 장막이라고 하던데요. 이거 걱정스럽게 지금 어제 지켜봤습니다. 네. 아무리 측근이 잘못된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체가 다 열려 있고요. 대통령 스스로도 이것저것 많이 본다고 말씀하시던데, 이 정도로 상황을 달리 보는 거는 대통령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씀하신 대로면 더 무섭죠. 네. 누가 잘못 보고하는 거면 그 사람을 잡아내고 물갈이를 하면 되겠지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알고 싶은 대로 이해한다라면은 큰일이죠. 네.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전에 사회적 대타협위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김한길 대표께서 최근에 그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제안한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검 같은 것은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그런 정치적인 수사를 썼다고 하더라도 야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그것도 불과 며칠 전에 웃으면서 한 자리에서 들은 제안을 그야말로 일원지하에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단순히 뭔가 대통령의 입장이 우리와 다르다 이 차원 넘어서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어제 소통에 대해서 자기가 불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좀 억울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예로 들어 내가 민원을 얼마나 잘 듣고 해결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네. 간담회 자리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딱 첫 느낌, 그걸 들으면 첫 느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대통령께서 소통을 저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계시나 보다. 예. 민원 제기하면 잘 해결해주고,
또 그 간담회, 이렇게 잘 짜여진 간담회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잘 짜여진 기자회견 1시간 정도 진행해 주시는 거, 이런 걸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소통은 공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공감하는 건 없이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고,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과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당의 얘기는 정쟁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사실 정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하는 게 제1야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오히려 나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게, 이게 아마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야당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얘기하고 설득파업에 대해서도 어떤 중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예. 정치의 실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여튼 청와대와 여당, 대통령께서 좀 인식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나란 일은 점점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은 혹시 김 대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을요,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무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아니 그렇죠. 야당 존중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런 것도 이것저것 자꾸 만든다고 되느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네. 그냥 어쩌겠습니까? 답답하죠. 네. 서울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시의적절하게 잘 제안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제 그나마 저희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관심이었던 부분은 이제 대북 문제, 통일 문제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이런 고민들을 좀 이렇게 내놓으신 게 좀 평가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급히 진행해야 될 문제이고요. 네. 북에서도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문제의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답이 오늘 중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른 사안 몇 가지만 더 간략히 여쭤보도록 하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네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셨고, 네. 후보 지지 연설도 하셨고요. 네, 그렇죠. 그런 분이 안철수 의원 측 신당 창당 세력으로 갔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은 새 정치를 계속 주장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윤여준 전 장관의 경우는 정치의 힘, 정치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압니다. 네. 우선 두 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분의 이런 결합이나 만남이 두 번째 만남인데, 어떤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거기에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윤여준 장관이 안철수 의원에게 이렇게 갔다,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아프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지지를 위해서 이렇게 결합하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윤여준 전 장관이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이런 분이 그리 가셨으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이겠습니다만, 그게 네. 아니라 저희 당적을 가진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고 의미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와 관련해서 예전에 미국에서 돌아오실 때 최장기 교수의 책을 기내에서 읽는 모습을 일부러 연출해서 내보이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최장기 교수를 이사장으로 이제 내일의 이사장으로 모시면서 국민들에게 줬던 메시지는 네. 이렇게 노동과 복지, 그리고 정치의 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보이겠다는 거로 저희는 이해를 했잖아요. 네. 이 최장기 이사장은 떠나고 윤여준 장관이 이제 오시면서 이제 얼핏 드는 거죠. 안철수의 새정치가 최장집이었다는 거냐, 아니면 윤여준이라는 거냐. 그 새정치가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제가 논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수백만 대, 1000만 대 넘는 차량이 돌아다닙니다만, 이 차량이 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 아주 단순한 색깔 신호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국민들 탓이냐 아니면 안철수 의원의 문제냐 이런 거는 좀 고민할 타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시원하게 해주시거나 평론과 비판, 빨간색 새누리당, 파란색 민주당 이게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 쪽에서 좀 정확하게 좀 내놓아 주셨으면 좋겠다. 새정치는 평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네. 구체적인 계획이다. 행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잘 되길 바란다라고 했던 말씀의 의미가 이런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좀 더 명확한 정치 비전, 실천의 방향 이런 것들을 내놔달라. 이런 그런 면도 있고요.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안철수 의원에게 모이고 있는 새정치에 대한 기대, 정치혁신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꺼트려지거나 그 열패감을 갖는 상황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야권 전체가 그런 에너지들을 통해서 거듭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그동안 안철수 의원 측을 보면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느낌인데, 윤여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몰고 가는 어떤 경험들이 많으셔서 그런 경험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안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이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홍세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사익 추구 집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 스스로가 방송을 만들어서 그것은 결국 이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TV에 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 국민TV 조합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이 감추고 왜곡해온 현장을 찾아갑니다. 2014년 새해 첫 순서는 제주 강정마을입니다. 강정마을 최근 마을 회장 선거를 했죠. 마을 집행부가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설 특별 사면에 마을 주민 상당수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정마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조경철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강정마을 조경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말에 회장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선출되신 거죠? 예, 예. 12월 30일 임시총회 임원 선출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예. 글쎄요, 마을 회장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여쭙기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해군기지 문제 때문에 마을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 우리 조 회장님께서는 그 해군기지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처음부터 참석을 했었고요. 네. 반대에, 네. 6년간, 부회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에는, 올해부터는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임 강동균 회장하고 같이 예, 그 마을회를 6년간요. 이끌어 오셨군요. 예, 예. 네. 해군기지 찬성 측에서도 후보를 냈다고 들었습니다만. 찬성 측 한 분이 네. 감사의 후보를 냈다가 네. 그러니까 초창기 2007년 6월 달
네. 마을 임시총회를 파탄냈어요. 마을 임시총회를 파탄낸 장본이라서 네. 그 임시총회 자리에서 부당하다 이런 사람이 임원할 수 없다 해서 네. 그 회 임시총회 결의해서 감사 그 입후부라든지 피선거권까지 박탈했습니다. 그날. 네. 그러면 그 회장 후보로는 그 지금 회장님 혼자 출마하셨나요? 그날 어떻게 총회가 어떻게 자연스럽지 못해서 네. 공고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조금 있다면 있을 것 같아서 네. 전원 사퇴하고 새로 임시총회 그 자리에서 선출하는 추천하는 형식을 띄어서 추천받고 된 겁니다. 심의 걸쳐서. 예. 단독 추천을 받고. 네.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50% 이상 넘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심의 걸쳐서 당선을 된 겁니다. 예. 글쎄요, 오랫동안 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그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함께 해오셨기 때문에 향후 기지 반대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가 교체된 마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네. 그 해군기지 반대 투쟁의 방향이나 내용이 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자리에 있던 임시총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일단 저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일단 반대 기조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저를 추천을 하고 저를 회장으로 뽑아준다는 것은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반대 투쟁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기를 원해서 저를 추천하고 저를 뽑아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1월 달에 정기총회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주민의 뜻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반영을 돼서 계속 반대로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총회 결정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를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 단행되는 특별 사면이 이달 말 설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요. 마을에서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언론으로는 그런 것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강정 주민은 사면이 될 확률이 많다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접해보긴 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법에 죄가 없거든요. 지금 나쁜 권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판단에 의해서 죄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 놓고 지금은 사면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무죄를 외쳐요, 우리 주민들은. 사면이 아니고 무죄죠. 그는 그 권력 가진 사람들 잣대로 자기네 멋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면이 아니고 무죄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해줘야죠. 그래도 일방적으로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면 그것을 거부할 수단은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거부를 못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마을 자체적으로 공식석상에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밝히긴 해야 되죠. 네. 지금 그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그래도 한 10명 이상 집행유예라든지 그런 거는 10명 이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숫자를 파악을 못해서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벌금 같은 것까지 합치면은 몇십 명, 몇백 명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벌금은 특별사면에서 내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는데 아무튼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이 최소 10명 이상 됩니다. 벌금도 특별사면 대상이죠. 그렇게 되는가요? 낸 것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돌려받습니까? 그쪽으로 제가 무지해서. 지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기소되신 분이 500명이 넘고요. 그렇죠. 형이 확정된 분도 200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벌금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되겠는데 직접 집행유예라든지 그런 징역형을 받으신 분은
확정되신 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 10명 이상, 한 50명 안 될 겁니다.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새해 첫날에 우금민 제주지사가 강정마을을 방문했다던데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문자로 저도 받았어요. 강정에 들렸다가 못 만나고 갑니다 해서 문자가 왔는데. 떠나면서 문자를 남겼어요? 그렇죠. 못 만나고 갑니다라는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중문 컨벤션에 볼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 들렸다가, 가는 길이니까, 방향이니까, 단지 마을을 거쳐서 가면서 생색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민들 앞으로 도지사 선거가 있거든요. 네. 이번 달에, 올해죠. 그러니까. 네. 그 선거용으로 우리 마을 주민을 이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들어요. 진짜 우리 마을 주민을 걱정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인가 어디 공식 석상에서 강정 들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 자체는 그 어디 선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 주민을 이용하는 거죠. 그거는 진정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전에 연락 없이 왔다가 그렇죠. 떠나면서 문자를 못 만나고 갑니다라는 문자를 남겼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공식석상에서 강정을 왔다 갔다 강정 주민이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어쩌고 그렇게 해서 공식석상에 아마 그 데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 마을의 현안들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 보셔야 되겠지만 이 해군기지 갈등 문제는 정말 오래된 현안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것 때문에 마을 내에 어떤 갈등도 상처도 많이 깊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회장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소를 하겠다.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강정 주민 간의 갈등은 예. 그래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는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은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네. 강정 주민들 우리 서로 간의 갈등은. 네. 그런데 정부와의 갈등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예. 일단 주민들과 갈등은 기존에 처음 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던 장본인들 그러니까. 예.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분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분들이 어떻게 공개 숙성이라든지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네. 주민들한테 용서를 빈다면은 그것도 다시 차후에 받아들일 수 있으니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은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거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만나고 대화하면서 네. 갈등을 해소해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분들 대화와 만남의 그런 계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드실 생각이시군요. 예.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행사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건 없고요. 제가 아직 아까 MC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노정민 기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아직 정식 취임은 안 됐어요. 그래요? 언제 하십니까? 1월 정기총회가 끝난 다음에 정식 취임이 되거든요. 네. 지금은 아직은 기존 마을회장님이 업무를 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새해에 강정마을의 평화 그리고 또 상처가 치유되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많은 노력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